그는 보쌈을 하기 위해 담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문을 잠그고 말했습니다. 오늘 밤 담을 넘는 사내는 셋이 옵니다. 그중 하나는 칼에 찔려 죽을 것이옵니다. 하나는 도망칠 것이고 하나는 제 서방이 되겠지요. 도령은 어느 쪽이옵니까? 안녕하세요. 월야록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옛날 옛적 경기도 어느 산자락 아래 작은 고을에 봉석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그냥 봉서방이라 불렀지요. 봉석은 날마다 이 집 저 집 품팔이로 하루를 버티는 사내였습니다. 가족도 없었고 연줄도 없었고 기댈 울타리 하나 없었지요. 거칠게 단련된 몸뚱이 하나가 유일한 미천이었습니다. 딱히 나쁜 사람도 딱히 좋은 사람도 아닌 그저 하루하루를 물처럼 흘려보내던 평범한 사내였지요. 그러나 봉석의 가슴 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씨 하나가 있었습니다. 남의 집 울타리 너머로 보이는 따뜻한 등불, 저녁 연기 피어오르는 굴뚝, 누군가의 웃음소리. 봉석은 그것들을 훔쳐보며 언젠가는 하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그 언젠가가 언제인지는 봉석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주막에서 봉석의 귀를 간지리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느 집 막내 아들이 장가를 간다느니 신부가 어찌나 곱다느니 하는 이야기였지요. 봉석은 빈 사발을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술 기운이 발을 이끌었고 발길은 마을 동쪽 끝 돌담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담 안쪽에서 은은한 촛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봉석은 자기도 모르게 담을 기어올랐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마당 안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눈을 비볐을 때 방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문 앞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여인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도 않았지요. 그저 봉석을 바라보며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던 사람처럼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시지요. 봉석은 그 목소리에 이끌려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봉석의 술기운이 싸늘하게 가셨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홀레에서나 볼 법한 붉은 이불이 곱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촛불 두 자루가 나란히 타오르고 있었고 소반 위에는 술과 안주가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지요. 마치 누군가의 혼인 첫날 밤을 위해 준비된 방처럼 보였습니다. 여인이 문을 닫았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빗장이 걸렸습니다. 봉석이 돌아서며 입을 열려던 순간 여인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밤 이 집 담을 넘을 사내는 셋이 옵니다. 봉석이 굳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오늘 밤 죽을 것이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촛불만이 조용히 흔들렸지요. 여인이 봉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제 서방이 되겠지요. 봉석의 머릿속에서 술이 단번에 깼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채란이었습니다. 마을 동쪽에 홀로 사는 과부, 남편을 잃은 지 3년이 된 여인이라는 것을 봉석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눈앞의 채란은 소문 속의 인물과 전혀 달랐습니다. 딱한 과부가 아니라 무언가 커다란 판을 손수 짜고 그 한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봉석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낭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오이까? 채란이 소반 옆에 단정히 앉으며 말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석은 다리에 힘이 풀린 채 맞은편에 주저앉았습니다. 채란이 술잔을 채워 봉석 앞에 놓았지요.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조금도 흔들림 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의 서방은 3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이 아니었지요. 봉석이 잔을 든 채 채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마을 유지 최대감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소인의 서방은 그자에게 빚을 지고 있었지요. 갚을 길이 없자 최대감의 장정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서방은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봉석의 손이 잔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도 관아에 고하지 않으셨소이까? 채란이 입가에 쓴웃음을 담았습니다. 최대감이 관아의 절반을 쥐고 있습니다. 고하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과 같았지요. 채란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서방이 죽고 나서 소인은 알았습니다. 최대감은 빚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빚은 구실이었을 뿐이지요. 그자가 원한 것은 처음부터 소인이었습니다. 봉석의 눈썹이 좁혀졌습니다. 채란이 이어 말했습니다. 그래서 소인은 3년을 기다렸습니다. 판을 짜기 위해서였지요. 봉석이 채란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봉석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채란은 울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울 틈 없이 머리를 굴렸을 것이지요. 오늘 밤이 그 판의 날이오이까? 예. 최대감은 오늘 밤 장정 5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칼도 지녔다 하더이다. 소인을 끌고 가려는 것이지요. 봉석은 자신이 굴러 떨어진 마당을 떠올렸습니다. 담 너머 어둠 속에 무언가 기척이 있었던 것도 그제야 기억났지요. 그런데 왜 방을 이리 차리셨소이까? 채란이 봉석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마을에는 오래된 관습이 있습니다. 과부의 집 담을 처음 넘은 사내, 그리고 그 과부가 스스로 문을 열어준 사내, 그 둘이 하룻밤을 함께 지키면 마을은 이를 혼인으로 인정합니다. 음지의 혼인의식이라 부르지요. 봉석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 관습이 있으면 최대감도 손을 못 댄다는 말이오이까? 채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옵니다. 마을이 인정한 혼인을 깨뜨리는 것은 마을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일이니까요. 최대감도 그 선만큼은 함부로 넘지 못합니다. 봉석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낭자는 오늘 밤 담을 넘을 사내를 기다렸던 것이오이까? 기다린 것이 아니옵니다. 채란이 조용히 정정했습니다. 불렀습니다. 봉석의 숨이 잠시 멎었습니다. 오늘 주막에서 혼인 이야기를 흘린 것도 소인이 시킨 것이옵니다. 외롭고 술 기운 있는 사내에 발길을 이끌기 위함이었지요. 그리고 이 집 담 앞에서 발길을 멈출 사내를 기다렸습니다. 봉석은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주막에서 들은 이야기, 발길을 멈추게 한 촛불빛, 담을 기어오르게 만든 술기운. 그것들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봉석은 처음부터 이 판 안에 있었습니다. 나를 미리 점찍어 두신 것이오이까? 채란이 처음으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마을에서 소인의 말을 들어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힘이 있되 욕심이 없는 사람, 낮은 자리에 있되 비굴하지 않은 사람. 채란이 다시 봉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봉서방이 그러하다 들었습니다. 봉석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에게 봉석은 그저 품팔이꾼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지요. 그런 봉석을 이 여인은 마을에서 가장 위험한 판의 한가운데 세웠습니다. 봉석이 술잔을 들었습니다. 단숨에 비웠지요. 그 관습 누가 만든 것이오이까? 채란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봉석이 핵심을 짚었기 때문이었지요. 최대감의 할아버지 대에서 만든 것이옵니다. 봉석이 잠시 채란을 바라보았습니다. 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지요. 채란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유지들이 과부를 합법적으로 차지하기 위해 만든 장치였지요. 담을 넘는 사내를 유지들이 직접 보내면
그 사내가 서방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과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지요. 처음부터 봉석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낭자는 그 제도를 거꾸로 뒤집은 것이오이까? 채란의 눈빛에 무언가 단단하고 뜨거운 것이 스쳤습니다. 소인이 먼저 사내를 고르면 그 관습은 소인의 것이 됩니다. 그것이었습니다. 채란은 자신을 짓누르던 제도를 무너뜨리기 위해 그 제도 안으로 먼저 걸어 들어간 것이었지요. 수동적으로 끌려가기를 기다리지 않고 판을 먼저 뒤집은 것이었습니다. 봉석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담 너머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럿이었지요. 장정들이 담을 기어오르는 소리가 가을 밤 공기를 가르며 들려왔습니다. 채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봉석이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채란이 봉석의 소매를 잡았지요. 도령은 여기 계십시오. 소인이 맡겠습니다. 봉석이 채란의 손을 조심스럽게 걷어내며 말했습니다. 낭자가 막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마당에는 이미 장정 둘이 내려서 있었습니다. 곧이어 셋, 넷, 다섯. 손에 칼을 든 자도 둘이었지요. 달빛 아래 번쩍이는 칼날이 봉석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정들 뒤로 중년 사내 하나가 천천히 마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재산이 많다는 유지 최대감이었습니다. 최대감이 봉석을 훑어보더니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품팔이 주제에 여기서 뭘 하는 것이냐? 봉석이 대답했습니다. 이 집 주인 낭자의 허락을 받고 들어온 사람이오이다. 이 여인은 오늘 밤 반드시 끌려가야 한다. 감히 품팔이 따위가 막으려 드느냐? 장정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칼을 든 자가 먼저였습니다. 봉석은 옆으로 몸을 틀어 칼날을 피했습니다. 품팔이로 단련된 두 주먹이 쉬지 않고 움직였지요. 장정 하나가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둘이 봉석의 팔을 잡아챘고 칼자루가 봉석의 옆구리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봉석이 한쪽 무릎을 꿇었지요. 칼날이 봉석의 목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싸늘한 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봉석은 눈을 감지 않았지요. 두 눈을 부릅뜨고 그 칼날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채란이 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봉석과 칼날 사이로 걸어 들어와 봉석 앞에 섰지요. 칼날이 이제 채란의 목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채란은 그 자리에서 최대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내는 이미 제 서방이옵니다. 최대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마당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최대감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둘 다 죽이면 되지. 봉석의 심장이 한 박자 멎었습니다. 채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지요. 그러나 채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최대감을 바라보는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채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인이 오늘 밤 이웃고을 포교에게 사람을 보내두었습니다. 최대감이 비웃었습니다. 허풍이다. 서찰도 함께 보냈습니다. 채란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마당안 모두에게 또렷이 들렸지요. 3년 전 소인의 서방이 죽던 날 밤의 일을 적었습니다. 대감의 장정들이 쓰던 물건도 함께 보관해 두었지요. 서방의 마지막 숨이 넘어갈 때 대감이 마당에 서 있었다는 것을 목격한 이웃의 이름도 적었습니다. 최대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마당 안의 장정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채란이 이어 말했습니다. 만약 소인의 연락이 닿지 않으면 포교가 날이 밝는 즉시 이 마을로 올 것이옵니다. 그리고 그 서찰은 관하로 바로 넘어가게 되어 있지요. 대감의 손이 닿지 않는 고을 관하로. 최대감이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입을 열지 않았지요.
채란이 3년 동안 준비한 것이 단지 오늘 밤 한 판이 아니었다는 것을 최 대감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최 대감이 천천히 뒤를 돌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겠다. 장정들이 하나둘 마당을 나섰습니다. 최 대감이 담 너머로 사라지기 직전 봉석을 한번 돌아보았지요.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고.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채란이 무릎을 꿇고 봉석의 곁에 앉았습니다. 봉석의 옆구리와 팔에서 피가 배어 있었지요. 목 가까이 스친 칼자국도 있었습니다. 채란이 천을 가져와 조심스럽게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채란의 손이 봉석의 목 위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봉석이 채란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포교에게 사람을 보낸 것이 사실이오이까? 채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지요. 예, 사실이옵니다. 오래전에 이미 보냈습니다. 봉석이 채란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짓이 아니오이까? 서찰도 있고 증인도 있습니다. 3년 동안 모았지요. 봉석은 이 여인이 3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조금 더 또렷이 알 것 같았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조용히 단단히 이 밤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봉석은 문 앞에 기대어 눈을 붙였고 채란은 제자리에서 밤을 지샜지요. 마지막 촛불이 다 타들어 꺼질 때까지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가을바람이 창호지를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우고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봉석이 채란의 집 문을 나섰을 때였습니다. 골목 어귀에 최 대감이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과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지요. 기세도 냉소도 위협도 없었습니다. 최 대감이 봉석 앞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선택받았다. 봉석이 최 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최 대감이 이어 말했지요. 채란이 문을 열어준 사내. 밤을 함께 지킨 사내. 마을은 그 사내를 낭자의 서방으로 인정한다. 빚도 장정도 다 없던 일이 된다. 봉석이 고개를 끄덕이려는 순간 최 대감이 낮고 비릿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라. 내가 선택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너를 시험한 것이다. 봉석이 최 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마을은 처음부터 너를 밀어 넣었다. 힘 있고 가난하고 고립된 자, 길들이기 쉬운 사내. 최 대감이 봉석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이 마을이 너를 선택한 이유다. 봉석은 잠시 최 대감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길들여지지 않으면 되겠지요. 최 대감의 눈이 좁혀졌습니다. 봉석이 몸을 돌리려는 순간 채란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대감, 채란이 골목 어귀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 나온 것인지 봉석도 몰랐지요. 채란이 최 대감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포교는 어제 이미 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주막에 머물고 있지요. 최 대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소인이 아침에 연락을 취하면 오늘 오후 관하로 서찰이 전달될 것이옵니다. 그리고 연락을 취하지 않으면 포교가 스스로 움직이겠지요. 골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대감은 마을이 봉석을 시험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실은 채란이 마을 전체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봉석이 담을 넘기 전부터 포교는 이미 이 고을 어귀에 와 있었습니다. 최 대감이 채란을 내보내기로 한 것도 봉석을 인정하기로 한 것도 모두 채란의 서찰 한 장 때문이었지요. 마을이 봉석을 길들이려 밀어넣은 것이 아니라 채란이 마을 전체를 인질로 잡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최 대감이 아무 말 없이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최대감은 갑자기 병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두 알고 있었지요. 누가 판을 짰는지.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채란을 과부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판을 엎은 여인이라 불렀지요. 봉석은 하루하루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품팔이를 나가는 발걸음이 예전보다 가벼웠지요. 저녁에 주막을 찾는 일이 줄었습니다. 남의 집 울타리 너머를 훔쳐보는 일도 없어졌지요. 봉석의 가슴속 불씨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채란의 집 돌담 안에서는 저녁이면 어김없이 촛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봉석은 가끔 그 빛 앞에서 발길을 멈추었지요. 달빛은 그런 봉석의 발길을 환히 밝혀주었고 바람은 조용히 돌담 위에 낙엽을 흘렸습니다. 옛말에 판을 짜는 자가 판을 이긴다 했습니다. 채란은 세상이 자신을 짓누르려 할 때 눈물 대신 머리를 썼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슬픔에 주저앉지 않고 조용히 단단히 이 하룻밤을 준비한 것이었지요. 그리고 봉석은 그 판 안에서 품팔이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사내로 서게 되었습니다. 힘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결국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두 사람은 그 가을밤에 함께 배웠습니다. 억울함을 억울함으로 갚으려 하면 피만 부를 뿐이지만 억울함을 지혜로 갚으면 판 전체가 뒤집어진다는 것을 채란은 온몸으로 증명했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